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연구소에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신 강사님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시고요. 교토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제외한인학회 회장으로도 계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석원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일본 정치를 전공을 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일본 정치를 사실은 또 돈 안 되는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근대기 일본 정치 사상을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연구비 받을 데도 없고 주는 데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다가 이제 그 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그런 찰나에 사회에서 이제 그 만남했던 그 대선배님으로부터 최근의 주제, 따끈따끈한 최근의 주제로 연구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대 일본 그 정치 사상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일본을 얘기할 뭔가가 없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저는 그 약간 좀 그 에도 시대 말기에 쓰여진 문헌들을 보면서 그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현대 일본으로 근 시간대를 한 100년, 150년 이상을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를 더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근대 일본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도 막부 시대에서 근대 국가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해서 국민을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의 어떤 민족 구성, 더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다음에 그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면서 타이완이나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타이완인,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켜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화 시킨 거죠. 그러한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45년 8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호칭을 했었던 한국인, 조선인, 그 타이완인이 일본인이 이제는 아니고 일본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 또는 타이완인으로 바꿔 불러라 하는 그런 그 통달이 나오고 도대체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의 민족 구성, 민족 질서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 또 일본에 인바운드 돼 있는 다문화 이주민, 제1 코리안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재외 한인 학회까지도 이제 맡게 되는 경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교과목으로서 거기 매 주차 이제 강의 제목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가장 그 학생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거라고 해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치와 문화를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면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현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그 학회장을 하고 있는 재외 한인 학회의 일 가운데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주의 시대라고 하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여러분의 또래 집단하고 비슷하게 다른 그 이전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돌이켜 보면 이주자의 대열에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이미 여러분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에 해외 여행이 극도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런 여행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미 많은 나라들을 이제 방문해봤던 경험이 있을 테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제한이 풀리게 되면 더 많은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재적인 이민자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저희들 용어로 보면 그 이민 예비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이민자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아웃바운드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나 또는 일본에서의 그 현상들과 연동시켜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묻는 질문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하고도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과 또 다문화주의 이러한 그 삼자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그 아시아와 관련해서 그 인류 문명의 그 보물창고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한두 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 내용 자체가 뭐 집필 의도도 그렇고 그 내용이 뭐냐면 냉전 시대를 규율했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하는 동서 대립 구도가 냉전의 붕괴로 그런 것이 이제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자유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물론 이제 비동맹이라고 하는 제3극이 존재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그 국제 시스템이 이 붕괴된 다음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헌팅턴이 나름대로의 답안을 낸 것이 이제 문명의 충돌입니다. 문명의 충돌론이죠. 그래서 그 80년대까지가 80년대 말까지죠. 그러니까 89년, 90년 그때 이제 냉전 체제가 붕괴되니까 80년대 말까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구축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문명은 그 이후의 세계 질서는 문명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에 의해서 특징지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문명, 힌두 문명, 또 라틴 아메리카 문명, 그리고 불교 문명, 그리고 일본의 신도 문명 등등이 서로 이제 그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그 국제 질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팅턴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 문명의 충돌 시대에 어떤 것을 구상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다른 문명권 국가들의 기독교 문명에 대한 도전을 미국이 막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될 만한 세력이 이슬람하고 유교 문명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이 두 세력이 결합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가장 최악이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문명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그 제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외교를 보면 이러한 헌팅턴의 예측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것 같은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했는데 이게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 중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이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보편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적인 그 여러 원칙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좀 그 곤란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엿보이고 있고 또 유교 문명권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이 G2로서 G0의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 굉장히 그 경쟁적으로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 헌팅턴의 예측은 어느 정도는 그 부합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팅턴이 이 문명 간의 충돌을 하는 것을 거의 운명적으로 이렇게 그 봤던 데 대해서 문명과 문명 간의 대화와 타협 내지는 공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팅턴이 너무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미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 미국이라든가 이슬람하고 기독교 문명이 어떤 그 공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좀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누엘 토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그 신유럽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그 유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회학적인 지식에서 하부 구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얘기하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누고 상부 구조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그러면 하부 구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그러한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방식의 하부 구조를 우리가 보통 연상을 하는데 이 토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하부 구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부 구조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냐 자유주의적인 아버지냐 또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할 때 이 상속이 형제 간에 균등하게 상속되느냐 불균등하게 상속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2x2 해가지고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질서를 이 하부 구조를 가족 관계에 두고서 새롭게 구축을 해서 아버지와 그 자식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자유주의적이고 형제간의 상속이 평등한 나라. 이런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반대로 또 형제간의 그 상속도 굉장히 불균등한 상속을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나 형제간의 관계는 불평등하고 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형제간의 상속은 불평등한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특징 짓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그 유럽의 역사를 이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페이퍼를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예컨대 프랑스의 그 대혁명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었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가치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창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가족 관계에서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형제 간의 그 상속이 굉장히 평등한 균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 사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형해화되어가는 그런 그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그래서 없는 가치를 프랑스에 존재하지 않는 자유평등을 부르짖어서 프랑스 대혁명의 새로운 가치로 내건 게 아니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이 혁명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혁명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로 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하는 나라들의 차이 같은 것들도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그 가족 관계를 하부 구조로 놓고 바라봤던 이제 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사를 새롭게 재해석한 토드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FLK 슈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쓴 클랜, 카스트 앤드 클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클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족을 얘기하죠. 이제 친족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스트는 그야말로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리고 이제 클럽은 미국의 그 사교 그 생활, 사교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슈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의 행위 과정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행위 과정의 특징을 보고 인도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모든 행위의 기점을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클랜이라고 하는 것을 뭐든지 이제 먼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부패, 뭐 한국도 부패가 있고 일본도 부패가 있고 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있기 마련인데 이 중국의 부패가 특히 그 어마무시한 그 규모가 되는 것이 이 친족 한 사람이 잘 성공을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친족 집단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패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다고 하는 것의 설명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중국이 이 모든 행위의 기준을 클랜에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본위에 사고를 한다든가 하는 개인 중심의 사고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그것이 이제 서구와 동양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또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측면, 개인의 해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또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개인주의로 완전히 치닫는 그런 것도 아닌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의 행동 규범하고 미국 사람들의 행동 규범하고의 그 사이 정도,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행위 기준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친족이라든가 이런 소속감보다는 자기가 어떤 카스트에 속하는지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를 기울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클럽 활동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이 클럽이
클럽에 속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클럽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A 클럽, B 클럽, C 클럽에도 이제 다 속해 있는데 A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B 클럽에 속해 있는 C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직업, 연령, 성별 이런 것과 관계없이 클럽에 들어가서는 클럽의 그 룰에 따라서 클럽 속의 일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또 개인 중심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통 문화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그 토드와 FLK 슈의 그 이야기를 좀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결합한 내용이 FLK 슈 그 비교 문명 사회론 아시아 인류 문명의 보고 3 FLK 슈 비교 문명 사회론이라고 하는데 박스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국과 인도인 그리고 일본인들의 그 행위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이렇게 보여준 거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일본의 경우에 이에모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FLK 슈의 그 클랜 카스트 앤드 클럽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의 연구자들이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슈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행동 그 규범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하나 이제 써가지고 같이 합해서 비교 문명 사회론이라고 하는 일본 번역서에 또 추가된 그런 내용인데 중국 사람들이 클랜을 정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인도 사람들이 카스트, 미국 사람들이 클럽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행위를 하느냐 이 이에모토다 하는 겁니다. 이에모토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고도의 계보적인 상하관계, 계보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계보관계에서 가장 위층에 속하는 사람 그게 이에모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층의 그 상하관계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상층에 그 위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에모토다. 여러분도 아마 다단계 판매 같은 거를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단계 판매에서 가장 윗부분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바로 자기 바로 윗단계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 바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바로 그 윗단계 하는 식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에모토다. 최고권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가족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큰 하나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족의 이에모토 최고 총 본가가 천황이다. 그러니까 천황에 대한 그 관념은 집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가장 상층의 꼭대기층의 부모와도 같은 존재가 천황이니까 천황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듯이 효도 곧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제 충성이 되겠죠. 충성을 다해서 항상 이에모토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에 이게 이에모토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에모토에게 용인이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그 규범을 익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그 교육에 의해서 공민 교육이나 수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강제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그 이에모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중국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이 토드의 그 가족 관계를 하부 구조로 가족 관계로 놓고 봤던 토드의 입장을 한국, 일본, 중국에 대입해서 보면 중국은 중국, 한국, 일본 모두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한국의 부모, 일본의 부모 다 권위주의적인 그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제간의 관계, 상속을 받을 때 보면 중국과 한국은 나름대로 균분 상속을 했던 데 대해서 일본은 불평등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뭐 장자에게 우선하는 불균등 상속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조선 시대의 그 명문가들의 송시열이라든가 기대승이라든가 또는 뭐 김성일이라든가 이런 그 명문가들의 뭐 퇴계라든가 이 같은 사람의 그 집안의 그 분깃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깃장이 뭐냐면 이 치마조골이 이제 그 깃이 있죠. 깃을 나눠준다. 그거는 이제 상속을 해준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 사대부 집안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선비 또는 관료들의 상속 문서를 보면 대체로 균등 상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답을 상속을 할 때에 그 큰아들한테는 논 7마지기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5마지기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7마지기하고 5마지기를 줬는데 그 문서상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균등이냐 하지만 이제 그 7마지기가 평범한 땅이라 그러면 5마지기의 땅은 나름대로 옥토가 돼서 거의 산출하는 그 수확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노와 비,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을 나눠줄 때도 나이라든가 또는 그 건강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 숫자가 다른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평균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남자 형제들에게, 아들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여자 자녀에게도 사위 이름으로 상속을 할지언정 상속을 다 균등하게 해줬었다.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지 않고 처가집에서 그 자기 아내가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또 후손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송석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씨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산 송씨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진천 송씨입니다. 충청북도 진천이 있는데요. 잘 아시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묻기도 했던 곳이 바로 진천입니다. 근데 그 진천 송씨인데 진천에서 저희 그 선조들이 계시다가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처갓집이 이제 이천에서 그 출신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천에 있는 땅을 상속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천으로 이주를 해서 이천에서 이제 자손을 퍼뜨려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후대로 내려와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천 송씨지만 이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천에서 태어나게 된 경과는 저희 선조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아마도 처갓집에 그 상속받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 후손이 거기서 이제 퍼뜨려지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이제 제가 한 사람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균등인데 소위 말해서 뭐 액면 그대로 이론 단위까지 엄밀하게 나누는 형태의 절대적인 균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대충 비슷한 형태의 균분은 상속은 했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균분 상속인데 한국보다도 더 엄격한 절대적인 균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단위까지도 쪼개서 나눠서 갖는 그런 형태의 균분에 가깝다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인 균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은 절대적인 균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은 굉장히 그 형제 간의 상속이 불균등한, 불평등한 그런 상속 관행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게, 토드의 얘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이고 형제들 간의 그 상속이 불평등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공교롭게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나치즘으로, 한 나라는 군국주의로. 그런데 이 또 토드의 얘기만을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난문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나름대로 자유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를 그런 면에서 이제 재해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우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 중국 사회 등이 토드라든가 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그 전통 사회의 그 문명 구조 같은 거를 보면 그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를 드릴 때 뭐 타성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양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자녀가 없다 그러면 뭐 한국 같은 경우면 제 이제 진천 송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천 송씨 중에서 양자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석자돌림인데 석자돌림의 자식에게서 양자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차수가 맞는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계보 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나보다 윗차수의 그 윗세대의 그런 학렬을 가진 사람이 내 자식으로 들어오면 이 인륜이 깨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 학렬 차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맞추려고 하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석자 돌리면 그 밑에가 이제 호자인데, 호자가 없으면 그 밑에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하나 이빨 빠진 것처럼 이제 비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을, 아버지를 양자로 들여서 차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양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손을 드리는 건데, 양자 관행에 굉장히 한국 사회적인 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거는 이제 백골양자라고 그래요. 백골된 사람을 이제 양자로 드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백골양자가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런 정도의 양자 상속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저도 지금 미안하지만 딸이 하나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로 치면 제가 장남이고 제 남동생이 있고 위로 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에게 이제 그 아들이 없으면 제 동생이나 제 동생이 없으면 제 사촌 중에서 아들이 많은 집에서 한 사람을 이제 데려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을 대대로 이제 내려가게 하는 건데, 저희 남동생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걔를 제 양자로 드린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없고 걔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대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양자를 드린다고 하는 생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도 좀 있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딸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면모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그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차수를 맞춰야 되는 거, 혈연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제 자식이 없는데 그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같은 혈연이 아닌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 제가 송씨인데 김씨인 사람을 제 양자로 드려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상속관의 그 양자 드리는 양자 제도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특이한 그 케이스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녀를 드립니다. 그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주변에서 자기에게 이제 잘 해줬던 친하게 지냈던 어떤 여성을 양녀로 드려요. 양녀로 드려서 그 양녀를 결혼시키는데 이 그 결혼되는 상대를 대릴 사위로 드립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면 한국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면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마음에 들어 했던 자기들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그 양자의 며느리로 맞이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을 딸로 드리고 이 사람을 대릴 사위로 드리고 하는 그런 그 관행이에요. 관행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 혈연보다도 비혈연자도 동족이나 친족 집단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다 하는 얘기는 일본의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제사를 같이 지내는 집단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근처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혈연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와 그 미국과 관련된 것도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국과 냉전의 아시아를 보면 이제 전통 사회의 토드와 슈가 얘기한 그런 하부 구조로서의 가족 관계가 한국, 일본, 중국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제 전통 사회까지는 이런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근대화를 거치어 가면서 한국, 일본, 중국이 또 미묘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근대화의 결정적인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곧 문명화의 길이었고, 그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동양화가 아니라 동양이 서양을 따라 배우는, 그래서 서양을 수용해야 하는 서양화 전략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특히 페리라고 하는 미국인에 의해서 이제 개국이 되다 보니까 서구화이기는 하지만 거의 미국화, 아메리카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근대화 내지는 문명화의 이름으로 동시에 이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과의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 개국을 하고, 페리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이 개국을 하고, 한국은 그런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개국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 의해서 개국을 한 다음에 근대화의 일정한 성공을 거둔 같은 아시아의 이론 국가였던 일본에 의해서 개국이 됐다. 강화도 사건에 의해서, 운양호 사건이죠. 강화도 조약이죠. 그런 것이 왜 그런 그 차이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40년대에 42년에 일어나고, 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50년대, 60년대 그 시기에 일어나고, 한국의 강화도 조약이 1870년대에 일어나고 하는 등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4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식민지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국을 했던 1860년, 58년, 60년 이 시기는 유럽에서 보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고,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국을 하고 난 다음에 통상 조약을 맺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의 철도를 비롯해서 뭐 도로, 뭐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한 막대한 이권을 뺏어 먹는, 그래서 일본이 거의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통상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굉장한 불평등 조약으로 맺은 조약이었는데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먼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 와중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 시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근대화에 이제 빨리 그 성공을 거두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스스로가 제국주의의 길로 접어들어서 한국을 이제 개국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 화이 질서에 의해서 중화 문명 시스템 속에서 조공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규율했었다 그러면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아시아라고 하는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전의 조공 시스템을 대신해서 조약 시스템으로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조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지배와 복종의 상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조약 시스템은 일단은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아시죠?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서 제기가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러한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요소도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국가 내에 있어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국제 사회,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만국은 국제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나라가 중국과 같이 인구가 십수억이 되는 나라나 나우루 공화국처럼 약 10,000명 정도 되는 그 나라나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할 때는 단 한 표씩 똑같다 하는 얘기죠. 주권 대 주권으로서 동일하다. 국제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사실 또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정말 국제법 앞에 모든 나라가 평등하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그 강대 국가가 약소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했을 때 약소 국가가 저항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국제법 앞에 국가 간에 평등한 건데 왜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화의 이제 그 근대화를 수용하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이러한 측면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45년 8월 15일 날 종언이 되면서 곧바로 이제 냉전적인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이제 그 국가가 건설이 되고,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아시아가 또 격동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개별적인 안보 조약을 맺고 각각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어떤 대결 구도의 주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들이,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유럽처럼 안보상의 이익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안보상의 이익과 경제 협력의 이익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중일의 경우에는 안보상의 이익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꼭 합치되는 것은 아닌 서로 균열이 생기는 그런 그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동아시아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시아 국가들이 그 45년 의 그 탈제국주의를 이룬 다음에 1980년대 말에 89년에서 91년 사이에 포스트 냉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89년 1월 7일 날 일단 쇼와 천황이 죽습니다. 쇼와 일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이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포스트 콜드 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문이나 또 학교에서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그 텍스트들에서 보면 한국어로 쓸 때 포스트 콜드 워를 탈냉전이라고 번역해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밝힌 것처럼 후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후기라고 하는 측면은 뭔가 그 이전 것이 지속되고 있는, 연속되는, 뭔가 잔존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면, 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벗어나는, 탈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콜드 워를 후기 냉전이라고 할 때는 냉전적인 어떤 그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런 그 형태인데,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포스트 콜드 워를 유럽의 사정에 대입해서 얘기를 할 때 문맥에서 쓰는 포스트 콜드 워라고 하는 용어는 탈냉전이라고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한반도를 그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를 얘기할 때에 포스트 콜드 워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는 이거를 탈냉전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그 휴전 상태고 냉전의 어떤 그 찌꺼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시아 지역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사회 자본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근본은 사회주의인 것은 틀림이 없고,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 진영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이런 그 속에서 보면 여전히 냉전적인 그 대립 구도가 아시아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시아적인 문맥에서는 포스트 콜드워를 후기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죠. 뭐 냉전이면 냉전이 대신한 새로운 용어로서 그 시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시대 구분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측면에서 물론 이제 헌팅턴은 문명 충돌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이 벌써 포스트도 1990년부터 따진다고 해도 포스트 콜드워의 시대가 지금 현재 한 30년 동안 포스트 콜드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드워가 끝났거나 그게 연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30년 동안에 새로운 이 시대의 이름을 우리가 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포스트 콜드워의 시대에는 그 콜드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동안 은폐돼 왔었던 각 국가들의 어떤 그 하드 파워적인 제국주의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잠복돼 있다가
포스트 콜드 워에 의해서 이것이 표면에 도출되는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국제 질서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중국의 그 시진핑 그 서기가 총서기가 그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강화를 하면서 거의 마오쩌둥에 준하는 정도의 다소의 그 개인 숭배까지도 강조하고 홍색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미국과 맞짱 뜨겠다. 그래서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부르짖기도 하고 과거에 덩샤오핑 시대 때의 도광양해라든가 또 후진타오 시대의 또 화평불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유소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도광양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꾹 참고 자기의 힘을 배양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화평불기는 평화롭게 자기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땅 속에서 그 껍데기를 벗고 뛰어나오는 그러나 평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이미지한다 그러면 시진핑 체제 시기에 사용되는 유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고쳐서 가겠다. 중국이 리드해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입장이 사실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뭐든지 미국 우선이다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아베나 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거의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다. 그래서 뭐냐면 포스트 냉전 시대의 이 그 진공 상태의 국제 질서 속에서 과거 냉전 시대에 잠복돼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이들에 의해서 분출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 그 측면에서 트럼프 현상이 결코 돌발적인 현상이라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우리가 2시 반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기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포스트 냉전 시기에 현대 아시아가 그런 그 친족 관계, 하부 구조로서의 친족 관계가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동질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제국주의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또 착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냉전 시대의 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인바운드 된 그 다문화 이주민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된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재외동포 재단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이제 한 75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게 디아스포라의 D를 대문자 D로 쓸 때는 그거는 그 고유 명사로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하는데 소문자 D로 쓸 때는 그냥 대부분의 일반 국가들의 디아스포라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그랬을 때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50만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물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상당히 많고 또 중국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타이완이나 홍콩은 별도로 치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또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화교, 화인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면 이 참 중국 사람들을 정말 모르겠는 게 이 숫자는 정말 그 애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하는 숫자하고 타이완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몇백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의 그 추산으로 보더라도 한 2,500만 명. 그리고 타이완의 그 통계로 보면은 3천만 명이 넘는 차이니즈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또 독일인들도 약 1,300만 명 정도가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거기에 그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750만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인들의 약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어서 뭐 미미한 것 같지만 이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워낙 많은 거고, 한국도 그 세계적으로 보면 아웃바운드 디아스포라의 수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고 중국까지 다 합했을 때 한 7천만에서 7,500만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50만이라고 그러면 남북한 인구를 다 합한 거예요. 약 10% 정도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200만 명 정도가 그 다문화 이주민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 다문화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는 우리 한국계였던 사람들, 중국 조선족이라든가 또 러시아 또는 그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려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 출신, 중국 동포들입니다. 귀한 동포들이죠. 그런데 이 중국 귀한 동포들이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뭐 러시아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에트, 한국이 이제 서울 올림픽 이후에 소위 북방 외교라고 하는 것을 펴면서 사회주의권, 특히 이제 소련, 당시 소련이죠, 중국, 또 동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국교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트나 또 중국에 대한 지식이 일거에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때서 비로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소비에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재외 한인학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들어져요. 그들은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하고 수교 같은 그에 의해서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략 1990년대 초반부터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한반도로 이제 귀환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 당시의 한국 경제와 중국이나 소비에트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대한민국 그 반만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섰던 짧은 몇십 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가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나서 한 10여 년, 중국하고 이제 수교하기 전에 한 10년, 그 정도 사이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조선족 가운데 한국어에 이제 부담이 없고 능숙하고 한 사람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한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고, 또 중국도 그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이 어느 정도 표면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한국 뭐 1인당 GNP로 보면은 이제 그 상대가 안 되지만, 전체 국가 총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올 이유는 거의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활기가 있는 중국 내 다른 대도시, 베이징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심천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주를 하지 구태 한국으로 이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직도 한국으로 올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 비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고려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 한국어가 일단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주요한 노동력으로 흡수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랬을 때 현지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되기 직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노동력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현지 거주민들, 선주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마찰을 일으켰을 때 선주민들은 일단은 선주민 속에서도 이 이주민하고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는 그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비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선주민 고령자가 이주민 젊은 층에게 일단은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막노동 같은 일판에서도 일단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사람들도 또 생계 문제를 굉장히 또 야기시키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문화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물으려고 하겠죠. 다문화 이주민들도 세금을 다 내고 있고 또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 규범 같은 거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차별 같은 거 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달라 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묻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섞여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노하우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앞으로의 아시아가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과 다문화주의의 삼각 구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여기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와 문화를 비교한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세 나라의 과거의 역사적인 찌꺼기들을 좀 해소를 해야 나름대로 삼국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찌꺼기 역사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현재 역사 분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내셔널리즘 대 내셔널리즘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갈등을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우회로서 민주주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공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 현안을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뭐라 할까요?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민과 또 인구 문제, 이런 노동력 확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과 다문화주의의 이 이제 나라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디에 더 역점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내셔널리즘으로다가 이 다문화주의를 좀 더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나 또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거를 또 차단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활,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세 가지의 결합의 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적어도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또 이제 다문화 아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례적인 행사에 치우친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추석 연휴 때에도 미나리를 방영을 해서 여러분 보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서 이제 정착기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 정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다른 이민자, 한국 사회에 인바운드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또 미나리를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나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미나리가 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감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법무부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관리 정책, 국경 관리라든가 또는 또 체류 관리라든가 이제 관리에 역점을 둔 그런 외국인 정책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이제 지금 현재 3차째고 내년에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4차 기본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3차 때부터는 정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외국인 정책의 방향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국을 배워라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한국도 그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돼야, 그래야 이제 통합이 되는, 한국에 원해서 한국을 배워라 하는 거면 그냥 동화에 지나지 않는 그런 측면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통합이라고 쓰고서 말하는 건 이제 동화, 내용은 이제 동화로 이제 채워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그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2시 반부터 뭐 또 다른 그 팀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그럼 뭐 지금 그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답하면 뭐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해하는 거는 한국과 일본은 이제 그 일본의 제사하고 일본의 그 조상을 기리는 것으로서 제단이라고 하는 거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도 원래는 과거 이제 양반집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그 조상묘를 하는 사당 같은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신이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집에 가면 돌아가신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뭐 생활을 같이 했었던 사람의 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그 4대 5대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뭐 3대가 산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그 제단을 놓고 할머니의 제단을 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리고 그러는 거는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스시마 섬에서 한 보름 가까이 홈스테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제사를 지내는 거를 제단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신사. 그 신사 그 얘기를 같이 하죠. 그래서 그 제단하고 한국의 사당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중국도 마찬가지 사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상을 기린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그 의식인데요.
한국의 유교라든가 이제 그 불교에서의 절이나 또는 이제 그 뭐 또 그 유교적인 어떤 그 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은 성현들을 기리는 그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후학을 가르칠 때 또 앞선 세대의 모범 사례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또 기리는 그런 공간도 함께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신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황이 그 신사의 그 총 본산의 이에모토에 해당하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혼령을 위로하는 그런 그 종교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신도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 그 한국하고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유교적인 윤리에 의하면 같은 혈연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주로 하고 또 학식이 높거나 한 사람들은 다른 혈연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제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가서 예를 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는 하지만, 근데 일본의 신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혈연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제국 일본 시대의 가족 국가론의 그 여파인데 천황과 일반 국민들이 같은 혈연이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제국 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조상이 같다. 일선동조론. 그리고 또 대만하고도 일본이 민족이 같다. 그래서 일대 동조론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3단 논법에 의해서 한국 민족과 대만 민족도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논리를 펴서 같은 민족이다, 같은 혈연이다 하는 그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사를 지내는 단위이기는 하나 그것이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하고 또 장례식은 신도식으로 하는 사람, 결혼식은 신도식으로 하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종교적인 의례를 갖추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꼭 종교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아마도 문화인류학이라든가 그런 데서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신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신도의 총본산으로서의 천황제, 그리고 그 신도에서의 여러 의례, 그 의례가 갖는 정치성, 그런 정도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혈연을 갖다가 비혈연을 갖다가 관계한다 하는 것하고는 다소는 좀 거리감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예. 당연히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1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전히 한국에서 이제 떠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음식의 맛이라든가 음악, 예술, 뭐 의상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적인 그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역사라든가 또 언어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갖다가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도 좀 가르치고, 집에서는 그래도 한국어로 얘기하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현지에서 한국인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현지인과 똑같이 현지인 학교를 다니고 현지인 또래 집단을 만나서 사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그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시간이 굉장히 없죠. 그리고 또래 집단하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도 한국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현지어가 어눌해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제 점점 세대가 지나면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또 바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2세, 3세로 가고 그러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국어 잘하는 동포는 거의 없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까레이스키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울에 뭐 여기서 이제 서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동대문 역사운동 그 역사공원 맞은편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로 우즈베키스탄어 내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그 안에서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것이 김치는 또 먹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가면 거기서 이제 배추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줬던 현지화된 김치, 가장 김치에 가까운 거를 만들어서 이걸 김치하고서 이제 먹었던 그 김치가 있어요. 그걸 지금도 즐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 김치에 젓갈 들어가고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놀라죠. 거기는 젓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어머니의 손맛에 의해서 전달된 맛은 제가 보기에는 언어보다도 더 늦게까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언어를 상실하게 되고 맛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현지인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재외동포 재단 등을 통해서 그 고려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차세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한국 문화를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였더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얘기해 주시면. 예. 역사책 얘기했었죠. 뭐 그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 교육을 통해서든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문학 교육 등등을 통해서 그런 그 교과서라든가 또는 일상생활 또는 생활 습관 이런 속에서 그걸 공유하고 확산하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교과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예.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미영 그 교수에게 연구 교수님에게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저에게 전달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썼으면 좋겠는데 쓸만한 공간이 없어서 제 이메일을 직접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김미영 연구 교수님에게 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 브라운 교수님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